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무겁게 새해를 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새해 청취자분들에게 좀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2024년은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리고 정치권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두는 한 해가 아니었나. 특히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자행했던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는 그런 2025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직전에 이 지역에 있는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이 사고 수습에 좀 부족함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도 좀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내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개혁신당도 지금 뭐 대통령 대행 체제인 상황 속에서 정부가 다소 이제 컨트롤 타워나 이런 곳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 수습 그리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오늘 새해가 되어서 첫 일정으로 지금 사실 서울에서 무안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무안에 지금 곧 도착해서 또 희생자 유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저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기차 타고 이동 중이신가 보네요.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예. 네. 예. 유족분들 얘기 많이 듣고 또 정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뭐 쓴소리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받아 안고 우리 새해 정치가 좀 많은 국민들,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치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비상계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를 만든 또 당시에 한때 이제 당 대표기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원과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이제 당 후보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많은 국민들이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잘못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그걸 조소하면서 무슨 가출이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사실 윤석열 후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저는 제 직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 가열차게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봤을 때 사실 일반 사람의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통치행위 그리고 또 계엄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통령 제하에서 이런 견제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의원님께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이번 계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수 정치의 취약성을 좀 꼽기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지금 뭐 2010년대 들어서 보수 정당이 계속 이제 극우화의 길을 걸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태극기 부대나 이런 것들이 태동하기도 하면서 계속 그런 쪽이 이제 주류화되면서 그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뭐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잠깐 중도화의 길을 걷은 거 빼놓고는 계속 오른쪽으로 경도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더해서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보수 정당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도 영남에 국한되고 그래서 메시지가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그것도 계엄에 의한 탄핵이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을 겪는 중에서도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좀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제 사실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수명을 다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를 이르게 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로부터 지금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부연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이건 뭐 굳이 말하면은 뭐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원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지지자보다 조금 더 이념적 성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세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물론 민주적이긴 하지만은 그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또 이념에 치우친 메시지 또는 그 방향성에 치우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선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양당도 또 이제 대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계속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너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세게 돌다 보니까 정작 그 시기가 되면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좀 고질화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게 지나치게 강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런 측면들, 이런 부분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2명만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을 요구했고요. 이 전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여야 모두 지금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나름의 이제 타협을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심판이 지연되길 바랬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이 거부권 없이 진행돼 가지고 그런 특검 정국이 또 들어서길 기댈 텐데 반반씩 이제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 겪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탄핵이 사실상 심판이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했다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최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빨리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특검 가운데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사 주체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급하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위헌적인 부분만을 좀 빼고 내란 특검법만 우선 추진하는 뭐 정치적 타협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특검법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사태와 관련된 곳이 뭐 군, 경, 그리고 대통령 본인, 거기에 더해서 민간인이라고 노상원 이런 사람까지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특검법이라는 것이 보통 그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의 마지막에 뭐 이건으로 인지한 모든 것 어차피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수사 범위가 축소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사실 타협안의 범위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하루빨리 이런 내란 특검 같은 거 진행돼가지고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이런 진상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여야 모두 전국 안정이랄지 민생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만을 좀 염두에 두고 당리당략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원래 양비론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딱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편인데요. 이번 조기 대선 전국에 있어가지고 사실 양당의 수싸움이 너무 보기 싫은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탄핵을 지연시켜가지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특검을 이제 저지해가지고 이런 특검과 선거가 병행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형사적인 재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탄핵 정국을 끌고 가가지고 그런 리스크 없이 선거를 치러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최상목 대행이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8명 체제가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보면은 장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헌재의 시간을 좀 지켜보기보다는 이후 어떤 결론이 나와도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좀 태세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어떤 결론이 됐건 간에 존중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다소 국민들에게 생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금보다는 우세했기 때문에 그때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서 세를 모아가지고 탄핵을 저지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냉정하게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규모를 봐도요. 탄핵 반대 집회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방어한다는 것이 또는 그의 역성을 든다는 것이 굉장히 하기 힘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탄핵 반대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헌정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 원로들이 계엄과 탄핵 사태를 부른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탄핵 심판 기간에 개헌 논의를 좀 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개헌에 대한 어떤 수요가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들어서면서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바도 있고요. 지금도 결국엔 개헌이 나온다는 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걸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쨌든 시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쪽의 위기에 빠진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본인들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개헌은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어렵다. 우리가 87년에도 그렇고 개헌이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당시 개헌은 민주화라는 아주 간단한 세 글자를 가지고 이제 지향점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뭔가 선호의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대통령제가 좋냐 아니면 중임제가 좋냐 그다음 내각제가 좋냐 이원집정 이런 얘기는 사실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시선을 좀 분산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좀 다분히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좀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개헌이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권력자가 이게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권력자가 큰 뜻을 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분산해서 또는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는 형태로 진행하는 개헌 외에는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 종료 그리고 한 2년 뒤쯤 개헌 약속을 담은 1차 개헌 투표를 하자, 국민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내는 메시지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를 보자고 하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늦어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개헌 논의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더 빨리 인용될 것으로 좀 보이고 특히 이번에 재판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양당에서 탄핵이 빨리 이루어질 거로 예측하고 개헌 논의는 이제 앞으로 좀 뒤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좀 했던데요. 예. 대선 전 개헌 논의에 60% 정도의 국민들이 좀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좀 보였던데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 본인들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유불리를 따질 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개헌이라고 하면은 꼭 그런 뭐 대통령제나 이런 거 외에도 뭐 개헌에 부수적으로 붙는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그건 법률로 정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근데 유리함과 불리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서 치열하게 다툴 거로 보이고 그래서 개헌을 하자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자에 대한 얘기는 또 여론도 좀 갈릴 것이고 또 정치권에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제한하고 분권형 권한을 좀 분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권력을 나누고 줄이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헌 이전에 개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은 하자.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결선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중대 선거구제 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결선 투표는 당연히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도 다당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아마 유불리의 영역을 놓고 가서 정치권에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원도 뭐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뽑고 그다음에 그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다수제 그리고 비례대표 병립제로 뽑고 국회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뽑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한 가지 제도가 굉장히 이제 합의가 되면은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거 때문에 누더기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정비는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현재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좀 내놓으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조기대선 치러지면요. 그 직후에 저는 좀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개헌이나 아니면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대통령 조기 선거에 있어가지고는요. 권력 욕이나 아니면은 굳이 따지자면 좀 악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4월 이후에 이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 아래 만 40세가 되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좀 갖추게 되시는 건데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몇몇 인터뷰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 속에서 대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 법조인들의 정치를 겪어보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선악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선이요, 상대가 악이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선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감옥 보내려고 그러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방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뉴스의 전면을 장악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문제라든지 산업의 문제 아니면 과학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전남 동부에 계신 분들도 글쎄요 최근에 한 번도 전남 동부가 하지 않았어야 했던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수의 석유화학단지가 요즘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광양의 철강 같은 경우에도 좀 있으면 생산량을 줄여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처음 우리가 겪어보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다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조인들이 선악구도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감옥 보내네, 누가 착하네, 누가 대장동을 해먹었네 이런 얘기로 선거 치르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전남 동부도 위기가 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정치인이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우회적으로 지금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읽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한번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진국에서 저희는 자라온 그 선진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국력이 10위권이라고 한다면은 국제 무대나 이런 데서도 가서 그런 문화에 적응하고 그래서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이 아니라 가서 정말 외국 정상과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대선 출마로 이렇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선과 관련된 얘기들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월등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출마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당과 단일화하지 않고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뭐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이 정치에 오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항상 그런 다수 또는 일상적인 예측에 따라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탄에서 당선될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당선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도 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의심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저는 당당하게 저희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결국 3자 구도에서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도 저는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당선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치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엔 진정성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이 높고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단일화나 이런 정치적 수싸움보다는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보겠습니다. 진정성과 새로움 그리고 또 올바른 정책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역구를 둔 작은 단위의 선거와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선거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나 전국 단위 선거도 지휘해본 경험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 선거에서도 결국 참신함과 진정성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을 살릴 만한 훌륭한 정책들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그런 정답을 가지고 아마 정치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의 이념적 지표를 놓고 보면은 보수 성향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데 보수 정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보수가 아니고요. 그건 굳이 말하자면은 강경 보수도 아니고 거의 극우에 가까운 센스고요. 전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진정한 보수주의를 구현한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구현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싶고요. 보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래 나중에 부국 강병을 이루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솔선수범하고 정말 분고쇄신하는 그런 이미지가 원래 보수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타락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개혁 보수라는 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대선뿐만 아니고 진정한 보수의 어떤 진영을 만들고 그런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2021년에 사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정한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등장하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험 봐서 또 이제 부적격자는 거르려고 하고 거기에 또 대변인 같은 것도 계속 토론 배틀을 선발하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고요. 호남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다시 되돌아갔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시도는 불가역적인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